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장현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 또 기사가 될 만한 사실들이 좀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의 두 여성의원분이 이제 좀 졸음을 참지 못해서 그게 사진으로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고 양 당사자는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든 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순번 같은 것도 미리 표로 나와 있거든요. 1번 누구 2번. 근데 24시간 동안 하는 것이고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의 동의로 이제 종결을 강제로 시키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24시간 동안 여러 의원들이 그 시간을 좀 텀이 없이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인가 5시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발언한 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치 공세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 저도 이제 판결문은 갖고는 있는데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소신과 생각만으로 시간을 좀 채우기는 이제 어려워서 또 일어난 그런 풍경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논쟁, 설전, 정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어떤 말이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네, 요즘에 정말 화제와 논란의 중심이 돼버린 말입니다. 김범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에 이제 질의자로 나서서 했던 말이었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정확히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오물풍선을 북한이 계속 살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냅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을 아무리 투척하고 대한민국으로 보내면 한미일 동맹만 더 공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그 논평에는 들어가 있어요. 한미일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미는 동맹관계가 맞고요. 한일은 동맹관계가 아니죠. 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인근 국가는 동맹이란 걸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영토 분쟁 등의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독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은 역사를 좀 왜곡하고 이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 출신이에요. 이제 육군 출신이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게 묻습니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맞냐라고 했을 때 한덕수 총리도요. 이건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한미 간의 관계는 이제 동맹 관계가 맞고 그리고 한일 간의 동맹 관계라고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우려가 많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주 의원이 이런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은 일단 한일동맹이라는 표현 자체는 틀렸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이를테면 한미동맹이었을 때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군이 주둔하기도 하고 유사시에는 바로 직접 개입을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동맹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한일 간에 그런 건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요 그래도 이제 정신나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라고 하면서 또 이 본회의가 파행을 겪은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주호영
이재명 국회 부의장이 좀 만류하고 맞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김병주 의원이 이제 끝끝내 거부를 했고요. 결국 이제 그날 이제 본회의가 끝내 이제 속개를 되지 못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좀 그 수위는 좀 상당히 네. 좀 지나쳤다 이런 네.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약간 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김병주 의원 본인에 따르면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관용어구처럼 쓰인다고 사전에도 나와 있다. 이게 어떤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이런 비난조의 말은 아니다라고 이제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위가 좀 조절됐으면 어땠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만 본질은 한미일 동맹이란 말이 잘못 쓰였다는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이게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희석됐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신 나간 사람이란 표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또 김예지 의원은 본인이 또 시각장애인이시기도 해서 관련된 입법 활동에 좀 주력하고 계시는 이제 의원님이신데. 이거는 또 장애인 비하성의 어떤 성격이 있다라고 네. 해서 이게 장애인 비하가 과연 맞냐.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는 이른바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에 너무 경도된 이런 또 평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 부분의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 사과를 하라는 요청을 받은 김병주 의원 본인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한다. 사과. 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유감을 이제 좀 맞아요. 표명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어제 이제 본회의가 좀 진행됐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사실 이 민주당이 미국을 쏙 빼놓고 이게 한일 동맹으로 좀 몰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지적은 개인적으로는 잘 납득은 안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 동맹은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일 동맹을 어떻게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상황을 인식을 갖고 썼느냐라고 당연히 물음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군에서 평생 복무를 하신 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군인 출신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하게 좋은 의미에서 이제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처음에 이제 육사 출신이니까요. 네. 이제 군인이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거고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아직도 합의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한일동맹이라는 표현을 지금 집권 여당이 쓰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은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덕수 총리도 사실 김병주 의원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답변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표현과 관련해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지연 말단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본질은 네.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유감 표명하지 않는 거 뭐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러면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네. 했을 때 아 그거는 뭐 거론하는 게 좀 불필요하다. 뭐 이런 네.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넘길 문제는 최소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김병주 의원이 이 최고위원 출마를 했는데 이슈 선점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런 해석에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재선 의원이 됐고 지난번에는 이제 군 출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비례대표 의원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 돼서 재선인데 이제 최고위원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당원들 마음을 얻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근데 당원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자평하기를 김병주 의원 본인도 뭐 반응이 좋았다는 취지예요. 속이 시원했다, 네. 뭐 후련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질책한 부분은 잘했다. 사과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 또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발언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네. 인지도를 높이는데 뭐 기여를 한 부분도 있고요. 이 상황이.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사실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더하기가 더 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또 일부에서는 의도적으로 한 발언 아니냐 이런 네. 또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 통과 여부를 두고 지금 한창 힘을 그렇죠. 모아야 할 때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좀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로 이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 여러 또 산발된 이제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챙겨야 되는 현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좀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 아니었냐라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질의응답자로 나섰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이 딱 이제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표현이 없으면 아마 이런 어떤 강도 높은 발언도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이 사안의 본질은 과연 한미일과 관련한 어떤 그 우호 관계가 증진되는 건 뭐 대한민국이 좋을 수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일 동맹으로까지 우리나라의 공당이 표현을 쓰게 되면 또 이거는 외교적으로는 일본에 어느 정도 또 빌미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정확한 입장 정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된 그 이슈들이 또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나쁜, 네, 누굴까요? 네,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이 원희룡 후보는 출마 자체가 대통령에게 빚졌고 한동훈 후보는 배신 프레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당대표는 나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볼 관전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라는 네네.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때 네. 나왔을 때 좀 이제 논란이 놀랐었죠. 좀 놀랐었죠. 예. 그래서 전격적으로 등판을 하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완전 반윤 네.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당원들한테도 그렇게 평가를 이제는 받는 것 같고 그렇다면 완전한 친윤 쪽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있는 거죠. 출마하게 된 그 경위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대통령의 특사로 다녀온 이후에 직접 대통령을 만나고 다음 날 전당대회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좀 암묵적인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당연히 나왔고요. 그 이후에 내놓는 메시지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 팀을 이뤄야 된다. 그래서 그 선거 캠프 이름도 원팀이에요. 원희룡의 원자를 떼었지만 한 팀을 이뤄야 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도 했죠. 그러면 이 양극에 있는 그 중간에는 나경원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비윤. 네. 원래는 대통령과 사법고시를 같이 공부했고 이제 대학 동문이고 또 같은 법조인이고 남편분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이었죠. 그런데 전당대회 때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대통령이 못 나오게 했다라는 게 공지의 사실인 거고요. 그러면서 멀윤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가까웠지만 멀어졌다라는 평가죠. 근데 다시 뭐 이철규라는 아주 친윤 중에 친윤 핵심 의원이 가교 역할을 해서 뭐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앙금을 풀었다 이러면서 친윤으로 갈지 아니면 비윤인지 반윤인지 약간 좀 관심이 모아질 때 약간의 거리두기를 두기 시작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아니 이런 뭐 딱 새로 이렇게 결집하고 뭐 누구는 누구 사람 이렇게 하는 거는 구태 정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또 딱히 친윤으로 본인의 스탠스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비윤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 당대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히려 반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소통이 이제는 어려운 관계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이 레드팀 만들겠다. 여러 쓴소리 하면서 원팀 가져갈 수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나온 인사가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내가 당대표의 적임자다. 이런 차별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일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4명의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이 나경원 후보는 강인한 보수, 원희룡 후보는 당정협력,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 보수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변화를 좀 강조를 했는데요. 각자 이제 뭐 자신만의 좀 차별화 포인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에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라면 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이제 20%대 정도라고. 그 퍼센테이지는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블릿 PC로 한참 파동을 겪을 때, 여론이 싸늘하게 식어갈 때 여론 수치랑 비슷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40%대였어요. 그렇다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당히 사라졌죠. 그러면 미래 권력은 이 과거 권력이 됐다면, 과거 권력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거리 두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당대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어요. 네. 그렇다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정 운영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를 넘어서 같은 주체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팀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는 배신자다, 능력도 없다, 소통 능력도 없다. 굉장히 날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 룰은 일반 당원이 80%예요. 나머지 20%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7대 3일 때만 하더라도요. 네.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진 않았어요. 그때 7대 3일 때가 나경원 의원과 주호영 의원 나오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왔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심에서는 나경원 의원한테 졌습니다. 네. 민심에서 이겨서 그것을 만회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가 됐던 거거든요. 이 말인 즉슨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묻는 여론조사예요. 당원 여론조사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당원 명부 같은 것도 여론조사 기관이 갖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요. 그러면 당원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당원은 지금까지 쭉 뭐 전당대회나 아니면 당내 경선을 치렀을 때 일반 민심보다는 좀 오른쪽으로 치우쳤던 경향을 보였는데, 그러면 과연 한동훈 전 장관한테 이런 구도가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원희룡 전 장관이 호언한 대로 당심은 본인이 좀 잡고서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여가지고요. 이런 정치적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되는데 이미 대단히 굳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특히나 80%나 차지하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상당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그 기사들 중에 좀 흥미로운 것들이 이 지자체장들이 이제 그 한동훈 후보 좀 때리게 나서거나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제 한동훈 후보를 두고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좀 언급하면서 출마를 좀 비판을 했고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이철우 경북지사가 만남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후원금 계좌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 이게 9분도 안 돼서 상한액을 채웠다고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좀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좀 저에게는 비춰지는데 예.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반 국민의힘 지지하는 보수층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단면으로 나오는 게 홍준표 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어쨌든 그 TK 지역의 맹주라고까지 지칭되는 정치인들이에요. 홍준표 시장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심지어는 대단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시켜서 전화를 걸게 하더니 본인이 직접 만남을 청한 것도 아니고 불쾌하다는 취지예요. 네. 그 본인을 배신한 의원들이 또 누구냐, 정치권에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캠프에 몸담은 현역 의원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 잘라서 만나지 않고 처음엔 일정이 있다라고 했지만 일정 때문은 아닌 거죠. 만나기 싫다라고 보여지는 네. 겁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만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을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당원 분포도를 보면요. 이른바 TK, 대구 경북이 21%가 넘습니다. 그리고 PK라고 하는 부산 경남 지역이 18%가 넘어요. 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당원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세도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수도권 당원들이 있죠. 수도권은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 또 분포에선 40% 정도를 차지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전당대회를 할 때 당원 투표율을 보면은
일단 수도권은 비교적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집력도 비교적 결집력이 낮고. 아무래도 좀 차이가 예. 있다. 이게 조직으로 굴러가는 그런 논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시장 다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소구력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만나지 않는다. 대단히 비토를 놓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네. 그럼 그것이 본인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면 과연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원들한테 역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이 당의 이 TK 지역의 민심을 반영한 행보 아니겠냐라는 거 하나, 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평가가 당원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 1번, 2번 선택지 다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불리한 겁니다. 당원 분포를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켠에서는 네. 일반, 왜냐하면 1억 5천만 원이 아마 상한일 거예요, 전당대회. 네. 근데 10분도 안 돼서 다 상한액이 찼거든요. 네. 그거는 어쨌든 지지세가 강하다는 건데 이 지지를 보여준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원일까? 왜냐면 일반인도 네. 그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좀 놓지 말아야 될 관전 포인트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간에는 과거에 7대3으로 안 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어떻게든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8대2 룰을 채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조직을 가동하는 친윤계가 움직이면 어쨌든 80%의 당원들은 좀 뭐 반윤 후보에게는 최소한 안 가도록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좀 신경전이 이제 과열이 되면서 그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 그 공격하는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흥행이냐, 뭐 이제 내홍이냐, 요 사이를 좀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집권으로 보답하겠다. 네, 아마 전당대회와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의 사선 의원이죠. 김민석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집권 준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최고위원들의 출마 러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친명계로 분류되는 그렇죠.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는 그런 일성을 들어보면 네. 이재명의 어떤 대선 승리,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게 가장 주류적인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선고지에 올랐고, 이제 대선 때는 총선 때 상황실장을 아마 지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찐윤으로, 그러니까 찐이로 분류가 네네. 되는 또 이 민주당 내 의원이기도 한데, 본인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나는 집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본인도 서울시장 출마설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기도 하고, 한때는 정치와 상당히 한번 탈당을 했었던 전력이 있어가지고 네. 민주당의 복귀가 좀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지금은 당의 완전한 주류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 어쨌든 출사표를 던지면서 던진 그 일성을 들어보더라도 이제 지금은 민주당의 주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 후보군에 이제 그 친명계 의원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쓴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내에도 이제 뭐 강선우 의원, 지금 말씀드린 김민석 의원, 네. 뭐 다 친명, 뭐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요. 분류되는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원외 인사들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도 네. 본인이 이제 과거에는 뭐 여러 이제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달리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또 상황 부실장인가요? 지냈던 이제 부대변인인데, 김지호 부대변인이람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치적인 좀 행보를 같이 해왔던 원외 인사들도 어떻게 보면 컬러로는 이재명 대표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데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좀 민주당에 여러 목소리가 있고, 민주당에도 여러 노선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목소리가 대변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더 크게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은 당대표 출마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네,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뭐 임종석 전 실장이나 김부겸 전 총리, 뭐 여러 인물들이 네. 좀 저울질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박용진 전 의원도 그렇고요. 네. 근데 아마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한땐 또 이인영 의원이 네네. 이제 386의 마청, 그리고 전대협 1개 의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출사표를 던진다라고 좀 최재성 전 수석이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네. 안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중앙일보 제목에는 형 이러고도 5선이야 뭐 이런 뭐 제목을 네. 다는 언론 기사도 있었는데 지금 뚜렷하게 이재명 전 대표를 대체할 대항마는 안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 부재론 속에 뭐 김두관 전 의원 네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소설 나오고 예. 있고 뭐 출마를 맞습니다. 약간 저울질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본인이 무슨 정치 행사를 하는데 기자들한테 그때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회견을 한대라고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봤더니 왜 이렇게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냐? 내가 출마를 오늘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고 이제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데 김두관 전 의원은 사실 양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원내 진입이 안 됐습니다. 이제 네.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되고 특히 대선 주자급 정치인은 이제 국민들한테 잊혀지는 거를 경계할 수밖에 가장 없는데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러려면 본인이 이제 중앙 정치에 바로 또 역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서는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탄핵 바람 부는 국회 전운 고조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제 그 이재명 전 대표 의혹을 좀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에 나섰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진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탄핵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 검사 탄핵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의 검사를 네. 지금 이제 이 탄핵하겠다고 나섰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대부분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네. 라든지 아니면 기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네.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예, 사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내지는 이제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네. 탄핵 대상에 오른 건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이 부분을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볼지는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지금 4명의 검사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면 이제 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수사검사였는데 네. 이제 탄핵을 했을 때의 사유는 이제 윤 대통령 허위 인터뷰, 그러니까 김만배 씨, 김학림 네네. 이 경품 수수와 관련해서 피해 사실 공표하고 언론의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단행한 부분이 이제 검사로서의 저 직무를 좀 남용한 거다. 네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고요. 또 눈길을 끄는 이제 박상용 검사인데 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그 당시에 이제 담당 검사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감찰이라도 해다오 이런 취지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제 대검이 이제 감찰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도 뭔가 이재명 대표 내지는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교사 또 이런 의혹을 받는 검사도 포함되고 이런 여러 맥락을 봤을 때 이게 정치적 해석을 좀 낳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용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권력자를 수사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좀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 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검찰은 상당히 부글부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 하여튼 여러 명을 네. 대동하고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이제 이게 법사위에 회부된 날입니다. 아직 본회의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36분 동안
일단 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쨌든 뭐 사법 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검찰에 대한 겁박이고 그럴 거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하는 게 낫고 여러 일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아요. 내부 전산망을 보면 이 검찰총장이 굉장히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요약본으로 올린 부분에 대단히 뭐 이를테면 좋아요 같은 형식의 댓글을 대댓글 이런 게 많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그러면 여야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느냐라는 또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또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9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소환은 좀 깜깜무소식이고 이르면 뭐 6월 안에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게 멀어지고 또 뭐 손준성 검사나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뭐 고발 사주 그러니까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양날의 검을 공평하게 지금 휘두르고 있느냐의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권의 어떤 반론으로 뭐 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실 그 검찰이 제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제대로 휘두르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러한 상황을 좀 자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은 또 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건너뛰고 탄핵을 추진한 게 오히려 좀 이렇게 좀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안타까움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전략적으로 최선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 검사 탄핵 3명을 일단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검사는 헌재에서 기각이 나왔고 2명의 검사는 그 유명한 이정석 검사와 손준성 검사입니다. 계류 중이에요. 안동환 검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은 기각이 나왔는데 그나마 탄핵에 가장 가까이 그 인용 결정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안동환 검사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증거물을 위조된 거를 제출했다는 게 어쨌든 법적으로는 인정을 받은 부분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보복성으로 이제 기소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럼 본인의 직권을 상당히 좀 남용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부적절하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추가로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텐데 그러면 그게 헌재에서 인용될 것인가? 그래서 인용되지 않는데도 이것을 했을 때 후폭풍은 뭐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각에선 그런 분석도 나와요. 예전에 3명의 검사 탄핵했을 때는요, 바로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안에서 뭐 논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에 회부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회가 선택을 하는 건데 법사위에 회부가 되면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추궁하거나 질의하거나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청문회 형식으로. 그런데 일단 해당 검사들이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전을 또 그리고 국민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또 호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탄핵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뭔가 이 경유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 이런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카드를 쓰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검사 탄핵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판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모든 의정 활동을 다 방탄 프레임으로 넣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에는 구멍이 나지 않도록 어쨌든 더 대대적으로 인력 보강도 하고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도 예상은 했었어야 되는 사안이라 탄핵을 하면 뭔가 더디게 진행되겠지? 그거는 좀 나이브한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이브한 생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탄핵을 하면 직무집행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지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는 지금은 깨졌다고 하지만 동일체 원칙이 있고 어느 A 검사를 B 검사가 대체할 수 있는 거고 B 검사를 C 검사가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수사는 수사대로 그리고 최근에도 뭐 추가 기소가 이뤄지기도 했고 했으니까요. 제3자 뇌물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검찰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는 부분 같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과연 지금의 검찰이 정당한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견지하느냐
이 조국혁신당과 같이 이런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방통위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 직전에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얼마 전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거의 7개월 만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지금 현재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사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를 한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있죠. 왜냐하면 지금 방송사법과 관련해서 방심위에서 일단 후임 인선을 하는데요. KBS, MBC, EBS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왜 탄핵까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방통위는 5명의 합의제 기구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그럼 5명의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까지 몇 명으로 운영이 됐냐? 2명으로 운영이 됐어요. 다 여권 추천 몫의 위원들이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75건을 2명이 의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도에 이게 제적 의원은 5명이지만 3명밖에 차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방통위에서 법무법인 여러 곳에 법률 자문을 해요. 질의서를 보냅니다. 3명으로 의결하는 거 이게 절차적 하자가 없을까요? 이 많은 법무법인에서 이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회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에 5명을 5명이 다 참여한 걸 좀 전제로 과반으로 다 의결하도록 법정돼 있거든요. 합의제 기구라고 아예 법에 명시된 기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취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합의제 기구라고 만든 취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뭐 구도로 보면 3명이 여권 추천이고 2명이 일단 야권 추천 몫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2명 체계의 위법성을 계속 가져가려고 민주당이 추천 안 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추천해도 다 채워줘도 3대2 구조니까 수적으로 열세니까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2명으로 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추천도 사실 했었는데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요.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시거든요. 물론 그때도 법제처 등에서 뭐 결격이 있다 여러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그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일 뿐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2명으로 계속했어요.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제 MBC의 박문진이라고 최대 주주가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인데 거기에 한 위원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당사자가 다퉈요. 이거 2명이 의결한 게 맞냐? 이거 이 사퇴를 의결한 이걸 정지해달라. 집행 정지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 신청에서 법원이 2명으로 하는 거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설시를 해요. 그래서 이 위법성을 계속 가져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고 김홍일 위원장은 이제 EBS, MBC 또 KBS 이런 후임 인선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또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하면 직무집행이 정지돼요. 그러면 이건 정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본인이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야 대통령이 새 사람을 임명할 수 있고 실제로 이진숙 전 기자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과 이제 방통위의 의지는 2명으로 계속 의결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이제 탄핵 절차가 이제 무산이 되니까 야권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는데요. 어쨌든 이 2인 체제 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개의 요건, 그러니까 회의가 열리는 요건 자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이 출석하든 상관없고 그 출석한 사람들의 뭐 과반으로 뭐 하면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그게 법원에서 일단 뭐 집행 정지 신청에 좀 가처분 단계이긴 하지만 법원에 의해서 조금 제동이 걸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 질의가 있을 때 김홍일 전 위원장은 그래도 본안까지 가봐야 된다. 본안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받아봐야 된다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2인 체제에 대한 어떤 보정이나 훈결을 좀 보완하는 절차 없이 지금 계속해서 2인 체제로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MBC를 이전에 좀 언론을 좀 탄압했다라는 또 이미지가 있어서 또 다른 또 논란으로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김홍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한 임기를 6개월이나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이임식을 할 때도 비공개로 했습니다. 바로 방통위원장으로 갔거든요. 대통령이 형이라고 뭐 부른다는 분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방송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아니 검사 출신이고 뭐 BBK 특검을 했다고 하지만 특수 라인이었다기보다 이제 조직폭력배를 이제 좀 소탕하는 업무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송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그냥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하명을 받아서 그냥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다면 이진숙 전 사장은 또 다른 결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평생을 MBC 종군 기자로 굉장히 유명했었기 때문에 또 대전 MBC 사장까지 역임을 하신 분이어서 방송에 대한 이해도는 전임자보다는 좀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언론 탄압을 했다라는 또 일각의 주장이 있어서 더 잘 알아서 더 좀 뭐 탄압의 강도나 이런 게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공백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과 관련해서 이제 좀 갈등이 또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어제 오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100만 명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대통령 탄핵을 이제 국회 입법청원 형식으로 한 분이 올렸는데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뭐 국민 건강권을 해한 부분, 뭐 여러 이제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 분기점이 된 건 이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어떤 회고록에 나왔던 내용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 내용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이태원 참사가 좀 조작됐을 가능성을 좀 언급한 내용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문장이더라고요. 지금은 진실게임 같은 양상으로 번졌는데요. 일단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썼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워딩 그대로예요. 어떤 맥락에서 이 발언이 나왔냐. 이제 조찬 기도회에 대통령이 오기로 했던 그 부분이고 또 김진표 전 의장도 참석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대통령께 이태원 참사 직후라서 이상민 장관은 경질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본인이 직접 책임이 없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무적인 책임을 두고 대통령께서 경질해야 된다라는 간곡한 요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태원 참사라는 게 알고 보면 조작되고 유도되고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경질한 게 억울하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지금은 경질할 시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과연 그런 말이 있었느냐. 대통령실,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참모들 나왔습니다. 홍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또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냐면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왜곡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곡됐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저희가 재판을 하더라도 여러 충돌하는 증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판사는, 법원은 그걸 채택을 하죠. 어떤 걸 증거로 쓸지 본인이 사실 인정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어떤 딱 누구 말이 더 맞는지에 판단 내립니다. 그때 통상적으로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건데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누구에게 더 큰가입니다. 김진표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 인생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마지막 회고록을 낸 거예요. 거기에서 굳이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공, 왜곡하는 발언을 쓸 동인이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선 독대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되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부분을 회고록까지 쓰고
언론에 알리는 건 좀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실이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운지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또 그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독대를 하는 자리는 없었지만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걸 메모를 했다라는 걸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발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아니 이태원은 동남아 식당 몇 군데 있는 아주 작은 그냥 그런 데인데 네네. JTBC, KBS, MBC 같은 좌파 언론이 그곳을 가게 네. 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었는데 그 즈음에 어떤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있었냐면요. 똑같은 언론사를 지목하면서 특정 골목으로 청년들을 내몰았다라는 아주 사실은 해선 안 되는 그런 네. 유튜버들의 방송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보도도 네네. 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또 이른바 극우 유튜버의 어떤 정신세계 그런 가치관에 너무 경도되시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김진표 전 의장 측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으나 꼭 참았다 뭐 이런 식의 그랬죠. 글을 맞습니다. 거기에 썼던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그 회고록에 담긴 내용 이후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국민청원에 이제 동의를 했고 이게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일단 그 소관 상임위에 청원 심사 소위로 이제 회부가 되고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해서 본회의에 이제 그러니까 부의를 이렇게 예, 할 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대통령 탄핵을 예, 또 예. 이렇게 좀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득이 될 것이냐 예, 예. 그런 또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게 국회 입법청원으로 5만 명 요건을 넘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탄핵 속추안을 발의해야 되는 의무거나 그걸 뭐 검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입법청원 소위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논의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의가 정말 가시화될 것인가. 탄핵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민주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론에 사실 어쨌든 등이 떠밀렸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역풍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에요. 현재 권력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탄핵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사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명분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이 명분에 최적한 시간일 것인가?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걸 엄청 속도를 내거나 그래서 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발언할 시점이 아니고 탄핵이란 건 워낙에 엄중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최상병 특검법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입니다. 네, 국회에 지금 뜨거운 이슈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된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은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김웅 의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한 말이 저는 좀 와닿았는데 이게 최상병이 사망해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 건데 필리버스터를 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 입장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무르익고 있으니까 이걸 좀 한번 보자. 보고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도 특검을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고 그런데 이제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이제 의사진행 방해의 어떤 적법한 형태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입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민주당이 이건 표결에 붙이면 통과는 될 겁니다. 네, 야당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만 이제 이종섭 전 장관에게 걸려온 번호로 알려진 대통령실의 02800-7070 이게 누구의 번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나왔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2023년 7월 31일 날 800-7070으로 이종섭 전 장관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거는 그 박정훈 대령 사건 같은 데서 다 사실조회로 드러난 거예요. 800을 쓰는 기관은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가 전화를 했길래 바로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이요. 그 전화를 받은 그 직후에 이첩을 보류를 시킵니다. 이걸 경찰로 못 넘기게 해요. 그 박정훈 대령이 넘기려고 했던 그 보고서에는 피의 사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돼 있었고 치사로 돼 있었고 한 7명인가 8명 이제 입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는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졌죠. 누가 전화를 했느냐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는 흔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800-7070이 지금 언론 조사 그 보도를 보면 부속실 전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부속실은 지금 제2부속실이 없어서 그렇지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화가 과연 어디일 것이냐, 대통령이냐, 또 김건희 여사냐, 이 문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임시국회 회기가 이제 오늘까지고 이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거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24시간이 끝나면 바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 들어간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야권의 입장인데요. 결국에 만약에 표결이 통과한다 그래도 또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또 수순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맞습니다. 그런 시선이 굉장히 우세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핑퐁으로 갈 거고요. 민주당은 왜냐하면 통신기록 보존 연한이 1년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상당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8표의 이탈표를 끌어내면 됩니다. 네.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이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묘한 입장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제3자 추천 네. 방식을 이제 제안을 했었죠. 네. 독소 조항이 있지만 안 받을 도리가 없다 그랬어요. 국민 눈높이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을 돕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좀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